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책은 미리 말씀드렸듯이 하버마스의 공로장의 구조변동 이 책입니다. 뭐 다 한글로 보셨죠? 예, 예, 이 책이고요. 좀 옛날에 시간이 좀 나온 지 됐는데 뭐 여전히 잘 팔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예, 시간이 좀 많이 갔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9시까지 끝내는 걸 목표로. 일단은 하버마스가 국내에 그 번역된 책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한창 우리나라에서 학생 운동하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이론과 실천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막 인식과 관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관심 많이 받았는데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공론장이라는 주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지금 다루는 책이 공론장의 구조변경이라는 책이고 1962년에 나왔다고 해요. 마르부르크 대학교 하빌리타치온,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박사학위 논문 받고 또다시 박사 논문에 준하는 교수 자격 취득 논문을 써야 되는데 사실은 모든 학자들의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교수 자격 취득 논문이더라고요. 왜냐면은 박사 논문보다 훨씬 더 그 박사 논문 급에 해당하는 그런 퀄러티로 이제 보통 쓰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글이 되게 어렵고,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제 뭐 몇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 책이 1962년에 나왔는데 영어로 번역된 건 1989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트럭처 오브 더 퍼블릭 스피어 해가지고 공론장의 구조 변동이 90년대에 비로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의사소통 행위론, 여러분 아주 많이 하버마스 하면 가장 많이 유명한 게 이 책인데 이 책은 1981년에 나오고 독일어로 그 다음에 영어로는 1984년, 87년 이렇게 두 권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미국 사회에서 혹은 영미권에서 하버마스의 작품이 가장 대중적으로 여러분 뭐 프랑스 철학이나 독일 철학이나 일단은 미국에서 떠야 되잖아요. 미국에서 한번 떠줘야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얻는 건데 하버마스는 이 의사소통 행위 이론으로 미국에 소개가 되고 이걸로 일약 뭐 스타가 되고 엄청난 물론 이제 뭐 독일에서도 이미 뭐 유명했지만 미국을 통해서 또 굉장히 대중적으로 확산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버마스 하면 의사소통 합리성, 의사소통 행위 이론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공론장의 구조병이 훨씬 더 이전에 20년 전 먼저 써야 됐지만 미국에 소개된 건 훨씬 더 나중이라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사실성과 타당성이라는 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하버마스의 모든 이론을 가장 그 응축한 걸로 하면은 의사소통 행위 이론하고 사실성과 타당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의사소통 행위 이론도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두껍고요. 엄청 어려워요. 이게 무슨 뭐 의사소통 행위 이론에 대한 어떤 컴팩트한 이론을 설명한 게 아니라 그동안 독일과 그 유럽에서 그 사회학자들의 논의를 막 일일이 다 뭐 베버부터 뭐 듀리켄 뭐 해가지고 막 쭉쭉쭉 그 학자별로 막 이론을 막 소개한 거고 그 안에서 이제 이런 논의를 끄집어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의사소통 행위 이론이 뭐다라고 하는 걸 딱 캐치하기 위해서는 그 책을 볼 때 되게 난감한 거예요. 네, 그래서 참 그런 게 좀 어려운 책인데 아무튼 유명해졌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의 타당성은 아주 의미 있는 책이 왜 그러냐면은 이제 공론장의 구조 변동하고 의사소통 행위 이론이 나온 다음에 엄청나게 유명해졌잖아요. 근데 하버마스의 특징이 뭐냐면은 또 엄청나게 논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로티라든가 가다머, 뭐 푸코, 데리다, 뭐 로티, 뭐 논쟁을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엄청난 논쟁도 하고 비판도 엄청 받고 나서 그것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이 업데이트 시킨 게 사실성과 타당성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성과 타당성이 되게 중요한 책이고, 근데 또 이것도 역시 어렵습니다. 근데 이 사실성과 타당성의 후반부는 공론장의 구조 변동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책에 대한 다양한 비판들, 특히 페미니스트 비판이라든가 조금 더 급진적인 민주주의 이론가들의 비판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론장의 구조 변동이 먼저 첫 번째 읽을 책이고 그 다음에 이 이후에 논쟁된 건 30년간의 논쟁을 담아서 사실성과 타당성에서 후반부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의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이 세 개를 읽으시되 공론장의 구조 변동이 먼저겠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책의 서문이 1990년도에 새로운 서문이 쓰여요. 근데 다시 한번 이따 얘기했지만 이 서문이 예를 들어서 이 책 다 읽고 나서 서문이래요. 왜냐면 서문이 30년 후에 써진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또 그 사이에 엄청난 비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서문하고 사실성과 타당성하고는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뭐 서문을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마스와 종교에 대해서는 제가 세 권의 책을 추천드리는데 첫 번째는 단 브라우닝이라고 하고 프랜시스 피오렌즈 이건 다
소위 미국의 시카고 학파 라인을 이야기해요. 하버드 대학교, 시카고 대학교,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교. 여기는 다 이제, 해석학적 신학을 많이 하고, 복음과 사회, 기독교와 세상의 어떤 접점이라든가, 그 절충되는 부분들을 해석학적으로 연구하는 부분인데, 여기 이제 던 브라우닝하고 특히 이제 피오렌자 같은 분들이 하버마스 모더니티 앤 퍼블릭 디얼러지라는 책을 1992년을 씁니다. 그리고 이 책 뒷부분에 하버마스가 리스판스를 달아요. 이 책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버마스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동안 내가 종교, 그러니까 특히 기독교인들한테 굉장히 많은 어떤 피드백도 받기도 하고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나도 여전히 기독교에 관심이 많다. 신학이라든가. 근데 이제 여전히 내가 세속적인 철학자니까 그거에 본격적으로 내가 이야기를 담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이 책을 기점으로 해서 1996년 이후에 하버마스가 계속해서 대한공론장이라든가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 씁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아놓은 게 Between Naturalism and Religion이라고 하는 책이 나와요. 이 책은 그동안 이제 하버마스가 1995년 이후부터 2000년 초반까지 자기가 종교에 대해서 썼던 글들을 모아놓은 논문집이에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고 여기에는 이제 롤스하고 저 하버마스 본래 자기 이론하고 그것이 기독교와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주 자세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하버마스와 종교, 하버마스와 종교와 공론장에 대해서 연구하려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나라에 제가 한글로 된 논문은 아직 없어요. 이 관련돼서. 주제에 대해서 이제 연구한. 그래서 굉장히 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중요한 어떤 영역인데 아직 연구가 많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은 이제 Religion and Rationality라고 하는 건데 이 책은 이 책이 버전이 여러 개가 있는데 재미있게도 한글로 번역된 게 있어요. 조금 다른 버전으로. 이 책은 하버마스가 기독교 신학자들하고 대화한 내용을 몇 가지 추려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버전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나라의 의사소통의 철학이라고 홍철기 선생님이 번역했나? 그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 보시면은 우리 뭐 정치신학으로 유명한 맥즈라든가 지금 튜빙겐 대학에 있는 토이니센 그리고 카시던가 몇 명 그 종교와 굉장히 밀접한 그 종교 사상가들하고 대화하는 게 나와요. 이 책이.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완전한 그 번역본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리리전 내셔널리티에 여러 가지 판본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한국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의사소통의 철학이라는 제목이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공론장에 대한 건 좀 아니고 하버마스의 사상, 하버마스가 종교 사상가들과 대화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어떻게 전개하는 약간 인터뷰 비슷한 것, 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목이 제가 기억이 맞다면 의사소통의 철학. 한번 검색해 보세요. 예. 근데 절판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책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리엔테이션이고, 예. 여기 이제 서문 보시면 책이 내용이 쉽지가 않죠. 저도 읽어보니까 뭐 비몽사몽간에 읽기도 하고 또 뭐 집중해서 읽으려고 해도 뭐 잘 번역투도 어색하기도 하고 번역을 떠나서 내용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굉장히 집중하기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일단 하버마스의 공론장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 비판은요 제가 이 책 추천해 드릴게요. 낸시 프레이저의 지구화 시대의 정인가?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낸시 프레이저의 지구화 시대의 정 이런 책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소개된 책 중에서 하버마스의 공론장을 학문적으로 가장 잘 이제 비판한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하버마스의 공론장에 대한 비판은 이 책이 나오는 이후로 이제 이 서문에 많이 담겨져 있죠. 일단 얘기했지만 뭐 민족이라든가 해방이라든가 민중문학 혹은 페미니스트에서 가장 많이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리스 영이라든가 낸시 프레이저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여성 철학자들의 논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 여성 철학자들이 그러니까 낸시 프레이저나 아이리스 영이 자신의 명성을 얻는 것 중에 하나는 하버마스 공격하면서 명성을 얻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공론장에 대한 분석과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들이 사실 여기 서문에는 새로운 판 서문에는 조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의 문제 제기가 많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것, 특히 낸시 프레이저, 아이리스 영인가 낸시 프레이저 맨날 헷갈리는데 이분들이 하는 것 중 하나가 지금 하버마스의 기본적인 논지는
퍼블릭 스퀘어라고 하는 공론장이 남성 중심적이고 로고스 중심적이고 합리주의 정신적이고 의사소통이란 건 결국 합리적인 소통이 가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전제이기 때문에 페미니스트들은 이 공론장 자체가 이미 이데올로기화 되어 있다라고 해가지고 카운터 퍼블릭, 대한 공론장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요. 이 대한 공론장은 사실은 목소리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목소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사회에서 다양한 어떤 시위 현장이라든가 혹은 몸짓이라든가 혹은 언어화되지 않는 다양한 감정들 혹은 행위들, 그러니까 퍼포먼스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공론장에서 어떻게 이 기존의 공론장을 흔들고 깨트리느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대안적인 공론장을 만드는 게 사실은 이제 가장 강력한 비판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논쟁을 하면서 하버마스는 사실상과 타당성의 이 논쟁을 수용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하버마스의 입장은 그런 논쟁 자체를 내가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페미니스트 이론이라든가 혹은 민중들의 어떤 동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거를 내가 충분히 수용하고 그런 거 하자고 내가 이 공론장의 특징은 개방성이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자고 하는 거고 난 충분히 그걸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거든요. 네, 이제 골에서 이제 여성 철학자들과 하버마스의 접점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여전히 막 그 하버마스 비판하면 계속 비판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진영에서는 이제 쌍탈 무페라든가 데리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아예 그런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주는 것 자체를 반대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하버마스는 목소리 없는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줘서 그들도 공론장에 참여하게 하자. 이게 하버마스의 입장이에요. 좀 확 진취적으로 나간. 근데 더 나가서 이것을 아예 문제 삼는 해체 철학자들은 오히려 언어화되지 않는, 그러니까 언어화되지 않는 걸 언어화시키는 걸 폭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쌍타임표나 이제 데리다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공론장 자체에 대한 부정이라든가 비판이 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뭐 스펙트럼을 좀 넓게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책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론장의 발생과 그 개념부터 시작하면요. 15, 여기 있는 숫자는 제 책에서 발췌한 거라서 책 쪽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시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하버마스 전체 기획. 나는 18세기와 19세기 영국, 프랑스, 독일의 발전으로부터 부르주아 공론장의 이념형을 전개하는 것을 제일 목표로 삼았다. 라고 합니다. 하나 또 이제 제가 높아심을 말씀드리면, 이 페미니스트라든가 그 다양한 여러 가지 그 철학자들이 부르주아 공론장이라고 하니까 왜 부르주아 공론장만 연구하냐? 이미 이거는 계급 갈등에서 한쪽 편의 어떤 역사만을 다룬 거 아니냐라고 비판할지 모르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비판이에요. 이건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버마스는 18세기, 19세기에 공론장이 형성되는 역사적인 과정을 서술한, 디스크립션한 거예요. 이걸 가치 평가한 게 아니에요. 이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가치 평가하는 사람들은 왜 이것만 연구하냐라고 비판하는데 이거는 완전 잘못된 비판이에요. 왜냐면은 하버마스는 공론장에 출연할 때 자연스럽게 부르주아 시민계급 그리고 상인계급에서 이게 나왔다. 그리고 이 나왔을 때 이 과정이 어떤 역사적 과정과 어떤 방식을 통해서 공론으로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역사적 추적을 한 거지 무슨 여기에 어떤 그 가치를 부여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 발전 과정을 통해서 어떤 과정에서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이라고 하는 여론이 나왔는지를 밝히는 게 하버마스의 그 목적이지 여기에 뭐 여성들의 목소리라든가 민중의 목소리 물론 그것 충분히 연구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것을 배제하는 게 목적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잘못된 비판이라고 많은 이제 하버마스가 자기 스스로 변호하는 게 다른 학자들도 많이 얘기하는 거죠. 네, 그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독일에서는 18세기 말까지 작지만 비판적으로 토론하는 공론장이 형성되었다라고 얘기하고요. 사적 영역 한가운데서 상대적으로 두터운 공공적 의사소통망이 형성되었다. 근데 결국은 지금 예,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공론장이라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사적 영역을 먼저 공부하는 게 조사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개인들이 어떻게 자신의 의견을 공적으로 혹은 여론을
형성해 가고, 그걸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그걸 추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사적 영역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뭐 책을 낸다든가 잡지, 신문, 문필가, 출판사, 서점, 도서관, 열람실, 독서 이런 것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 18세기로 본 거죠.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저는 이제 협회라는 말, 어소시에이션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 하더라고요. 재밌었는데 이 협회라는 것이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은 학회기도 하고 무슨 협회 말 그대로 오늘날 우리의 협회죠. 자발적인 결사체라고 하잖아요. 토크빌이 얘기했던 것들 미국의 민주주의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런 자발적인 시민들이 자기 스스로 협회를 만드는데 이 협회는 어떤 그 사적인 개인들이 모여서 자기네들의 어떤 목적 지향적인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시민사회의 뭐 효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의사에 따라서 회원을 충원하고 평등한 교류, 토론의 자유, 다수결을 실천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협회에서 일어났던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러운 사회적인 것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미래사회의 정치적 평등 규범은 이런 부르주아들이 결집한 공동체에서 실현될 수 있었고, 이게 이제 효시가 되기 때문에 하버마스는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됐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정치적 여론으로까지 이게 만들어졌는지를 이제 추적하는 게 목적입니다. 뭐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민주주의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계급이 형성되고 도시화되고 문화의 활성화, 새로운 공공적 의사소통 구조가 발생하는데 거기서 역시 이제 자발적 결사체라고 하는 것, 시민들이 자유롭게 협회를 만들고 동아리 만들고 이제 학교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중민주 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여기 조프리 엘리라고 하는 학자의 이제 서문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데 있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공중은 단수가 아니다. 그 경쟁 관계에 있는 공론장이 존재했다.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은 비판이에요.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다수의 공론장이 존재했고 우리가 소위 아는 시민 계급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로 이렇게 규명하기 어렵다. 굉장히 다양한 시민 계급이 있었고 분화가 있었다. 그러니까 다원적 공론장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많이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지배자 공론장으로부터 배제된 의사소통 과정의 역동성을 고려해야 된다. 라고 하니까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소위 여론이라고 형성될 때 여론에 포함되지 않는 뭐 민중이라고 할까요? 혹은 뭐 여성이라고 할까요? 뭐 어차피 이제 이게 계급 갈등으로 이제 이게 많이 설명이 되니까 그런 공론장에서 배제된 그럼에도 여전히 저작거리에서 뭐 노래로 만들어지건 혹은 사람들의 어떤 가십이 되건 다양한 방식으로 아낙네들이 뭐 빨래터에서 하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사실은 이제 공론에 되게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뭐 현대적인 어떤 감각으로 하면은 제가 항상 강의할 때 많이 드는 예인데 택시 운전기사들이 기사식당에서 정치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 막 식당 가면은 아저씨들이 이제 막 이야기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공론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치적 여론으로까지 형성되기 전 단계에 다양한 그 수많은 제잘거림. 이게 이제 사실 이제 맨시페이저가 얘기하는 건데 지지배배라고 아예 영어로 막 쓰거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사실은 이제 카운터 퍼블릭으로서 역할을 하고 멀티플 퍼블릭으로도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건 이제 엘리의 비판이 있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비판이죠. 네. 그럼 뭐 로테스의 비판도 있었다고 하네요. 이때는 전통적 민중문화로부터 특유의 조직 형태와 실천이 발전했다. 평민적 공론장은 부르주아 공론장의 변종이다. 다른 한편 그 이상이다. 그것은 부르주아 공론장의 해방적 잠재력을 새로운 사회적 맥락에서 전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론장의 다원화에 대한 이런 비판들, 그러니까 지금 서문에는 하버마스 이론에 대한 다양한 비판들을 조금씩 소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미하일 바흐친 아시죠? 뭐 문학이론에서 많이 러시아 문학이론가로서 많이 나오고 뭐 카발라 이론, 네. 카발라 맞나요? 제가 기억이 또 아르망하네. 이제 민중문화 연구원인 건데 이제 문학이론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그 중세 시대 때 농민들이 농번기가 끝나고 나면 축제를 일주일 동안 열고 거기서는 막 유무상통하고 막 서로 막 이렇게 뭐 초대교회 같은 막 재산을 공유하고 막 축제를 벌이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이것은 굉장한 이제 해학과 우승과 조롱과 비판과 정치에 대한 어떤 쓴소리 뭐 이런 것들이 막 분출하는 그러니까 시민이 아니죠. 민중들의 에너지를 분출하는 그 시간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민중 공론장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의미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버마스의 이론에 이제 좀 비판적인 이해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노동자, 농민, 천민,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조금 맥락이 다른 게, 그래서 노동자, 농민, 천민은 사실은 여기는 남성들의 그 계급 구조를 먼저 말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공론장의 구조 변동이라든가 어떤 인권 담론에서 노동자 운동이 먼저 일어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결국은 남자들 사이에서 계급 갈등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라든가 혹은 그 노동자 계급에서 먼저 혁명이라든가 먼저 그 계급 투쟁이 일어나고 여성은 한참 후에요. 예,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제 나도 이제 하나의 어떤 국민을 만들겠다고 하는 비판이 먼저 나오고 한참 후에 여성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성의 공론장이라든가 여성의 비판적 목소리는 사실은 훨씬 더 어렵죠. 왜냐하면은 가정이라고 하는 사적 공간에서 이미 가사일을 전담하고 있는 여성이 공론장에서 목소리를 낸다는 거는 한 단계 더 거쳐야 되는 거죠. 남자야 뭐 그냥 집안일 안 하고 밖에 나가서 뭐 정치적인 거, 사회적인 거, 어떤 그 관계에 대한 어떤 혁명이라든가 저항을 할 수 있지만 여성은 한 단계 더 거쳐야 돼요. 가정이라고 하는 그 가부장적 질서를 건너서 또 사회적 목소리로 나가려면 이게 더 구조적으로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되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 그래서 이 두 부류는 정치적 여론 형성과 의사결정에 동정에 참여하는 것이 거부되었죠.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처음부터 모순에 빠졌다. 그러니까 부르주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시민 공론장이 만들어졌을 때는 굉장히 개방성과 공개성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미 사회는 가부장적 질서라든가 여성이라든가 혹은 노동자 계급이 이미 아직까지 봉건제 체제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공론장을 한다고 하니까 언젠가는 이 부르주아 공론장이 깨질 거 아니에요. 계급 갈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미 이제 태생적으로 위험한 사실은 공론장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좀 넘어가 보면은 공론장의 구조변동 세 가지 수정 나오는데요. 25쪽에 공론장의 구조변동은 국가와 경제의 변형에 편입되었다. 이건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베켄페르데, 발음도 어렵네요. 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가는 개인과 사회를 시민적으로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18세기 되면은 이제 시민혁명 일어나고 민주주의 혁명 같은 게 일어났는데 산업혁명 나면서 이제 국가가 개인과 사회를 시민적으로 자유롭게 하죠. 그런데 개인과 사회는 어떤 정치적 자유도 획득하지 못했다. 국가에 집중된 정치적 결정권에 어떤 참여도 하지 않으며 이 결정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어떤 제도화된 가능성도 갖고 있지 못했다. 그러니까 부르주아 시민 계급이 자신의 지분을 형성하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신분도 상승되고 명예도 얻었지만 정치 체제에서는 여전히 그런 확실한 어떤 민주주의 체제가 되지 않으니까 정치와 경제와 국가와 사회와 개인이 굉장히 이제 모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핵가족 중심에서 개인의 자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부르주아 시민들이 핵가족이 되면서 내가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상인이 돼가지고 거기서는 내가 이제 떵떵거리는 가장도 되고 사회적으로 신분도 얻었어요. 그리고 내가 돈이 생기니까 뭔가 뭐 할 수 있는 게 많았어. 그래서 자율성을 경험하고 개인의 자유, 시민의 자유를 막 얻었는데 이게 사회로 전이되고 했는데 이게 이제 정치적 제도로까지는 가지 않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모순이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적 영역에서 굉장히 자유를 얻은 개인들이 공적 영역이나 정치적인 영역까지는 이게 그 단계가 너무 진입장벽이 높았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모순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뭔가 분열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국가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할수록 시민 계급들은 굉장히 이제 상승을 하는데 정치적인 것들은 이제 제동이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등장하는 게 시민사회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시민사회는 사적 영역이었던 거고 공권력과 정부에 대립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부르주아 시민 계급들이 다양하게 협회를 만들고 뭘 하는데 이게 이제 국가의 어떤 정치 권력하고 이제 대립하는 방식으로 시민사회가 형성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 과정에서 사적 소유자의 지위와 자유가 사적 자율성의 토대가 되는 거죠. 내가 돈을 번 건 내 개인의 어떤 권리, 사적 권리가 이제 형성되고 그것에 부가 이제 개인적으로 누적이 되니까 나는 자율성을 얻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정치 권력과 이제
대립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 자율성은 핵 가족의 사생활 영역에서만 존재하고 경제적 계급 사회에서는 구조도 이런 연관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19세기에 하층 계급의 사회적 해방, 계급 대립이 대량으로 정치화되기 시작하죠. 이런 때 이제 많이 이제 정치적인 격변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적 생활 영역은 사회 계층의 고유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그 사적 영역의 유상 병원을 서술하는 것이 나의 관심이다. 그래서 어떻게 부르주아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얻게 되고 정치적인 구조 변동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공론장을 연구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 사적 개인들에 대한 연구도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국가와 사회 그리고 공론장. 공론장의 내부 구조는 확장되고 전문화되고 언론의 발전 및 소비 형태와 함께 변화되죠. 그래서 전자매체의 발전, 광고의 중요성, 오락과 정보의 융합,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하고 자유주의적 결사체의 붕괴, 지방자치단체 공론장의 붕괴. 이거는 되게 현대화된 얘기 같은데요. 예, 이렇게 되고 언론 매체의 증가와 조직화가 나오죠. 의사소통의 통로가 강화되고 공적 의사소통의 선택적 압력.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러니까 하버마스는 여러분 그 영상에도 보셨겠지만 그 책의 전체적인 내용이 나오잖아요. 공론장이 등장하고 공론장이 어떻게 쇠퇴하는지도 나오는데 이 쇠퇴는 자본주의하고 매스미디어의 등장으로 공론이 쇠퇴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의사소통을 사실은 이제 미디어라고 하는 게 그냥 신문이라든가 글이라든가 직접 만나서 썰렁해서 수다 떨고 대화할 때는 자유롭게 우리가 사고할 수 있는 것들 계속 이제 상상력이 나오는데 매스미디어라는 것이 다시 이제 대중을 소비자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아주 그냥 전방위적으로 이제 여론을 그냥 일방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이게 선포를 해버리니까 그것을 그냥 수용하는 입장이 되어버리잖아요. 우리 대중들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공적 의사소통이 이제 압력을 받고 있고 매체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 매체에서 장악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언론 권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론 조작 가능성도 있고 매스미디어가 생기면서 공개성의 순수함이 상실되고 왜냐면은 대형 매체에서 자기네들이 내보내고 싶은 것만 내보낼 수도 있고 혹은 인기몰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일방적인 매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공론장의 이제 붕괴로 보는 거죠. 여담이지만 이제 하버마스는 이런 매스미디어가 생활 세계에 잠식해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막고 있다고 해서 이제 공론장이 무너졌다고 평가하는 걸로 이 책이 끝나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SNS라든가 혹은 다양한 방식의 사적 개인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그 인터넷의 공간이 훨씬 더 원래 하버마스가 하고자 하는 그 의사소통 함성을 다른 방식으로 구현했다고 하는 연구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약간 이제 그런 매스미디어라든가 SNS, 인터넷 이거는 비관적인 걸로 끝났지만 또 최근엔 또 그렇지 않은 물론 여전히 그런 가짜뉴스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어렵긴 하지만 여전히 또 새로운 방식의 어떤 의사소통도 나오고 있다는 게 나오는 거죠. 네. 권력화의 평가 기준. 그러니까 그 사회가 어떻게 권력화됐냐라는 걸 평가할 때는 비공식적, 비공공적 의견, 생활세계적 맥락과 공공적 의사소통의 기반을 형성하는 문화적 통념이 대중매체를 통해 형성된 공식적, 준공식적 의견과 얼마나 직접 연결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사회의 건강성을 측정하는 척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중매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권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공권력, 그러니까 공식적인 입장, 혹은 정부 입장이 됐건 혹은 공권력이라고 하는 그 입장하고 비공식적이고 비공공적이고 생활세계라고 하는 거는 일반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는 다양한 어떤 비합리적인 언어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하고 얼마만큼 연결되어 있느냐. 이것이 분리되고 있고 이것이 굉장히 동떨어졌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사회가 아닌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 기준을 한다고 하네요. 두 영역이 어느 정도 비판적 공개성에 의해서 매개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오늘날 요즘에 이제 언론사별로 굉장히 이제 편가르기가 너무 심한 거, 진보와 보수 이런 것들이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우리 보통 얘기할 때 언론 매체와 이런 그런 거에 대한 우리 불신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버마스의 입장을 하면 건강하지 못한 거죠. 하버마스 스스로가 자신이 오류라고 생각하는 거, 내부적으로 민주화된 단체들과 정당들만 비판적 공개성의 담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네. 여전히 하버마스는 합리적인 의사소통만이 여론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합리적인 그 소통을 통해서 그리고 검증을 통해서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정제된 그리고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한 그 여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단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여론이라고 봤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하버마스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거 자체의 합리성을 비판하는 거죠. 네. 여기 말한 것처럼 화해될 수 없는 이해 관계자들의 다원성이 등장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하버마스 같은 경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근대의 미완의 기획을 완성하려고 하는 마지막 그 모더니스트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근대적인 프로젝트를 계속 끝까지 추구하려고 하고 인간의 합리성을 끝까지 신뢰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여기 말한 화해될 수 없는 이해 관계자들의 다원성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훨씬 더 시끌벅적하게 만들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합의, 컨센서스를 만드는 게 목적인데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이 아니다. 오히려 민주주의란 거는 훨씬 더 갈등과 대립과 그리고 화해될 수 없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충돌하고 대립하고 싸우고 엄청난 그 시끌벅적한 상태가 오히려 민주주의의 핵심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레디칼 데모크라시라고 그래요. 그쪽 진영을 이제 우리가 급진 민주주의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제 합의야말로 폭력이라고 보는 거고 오히려 이제 갈등이야말로 제대로 된 민주주의라고 보는 입장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버마스 비판을 계속하는 거죠. 예. 산탈무페가 그냥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못 끝내겠네요. 좀 더 빨리 갈게요. 그래서 이제 뭐, 하버마스 자기 이론에 대한 비판이 두 가지인데, 여기, 조직에 의해 예속화된 공중이, 그러니까 조직에 의해, 그러니까 체계 이론에 의해서 예속화된, 거기에 편입된 공중이 이 조직을 뚫고 비판적 공공적 의사소통 과정을 진행시킬 수 있을까? 예, 얼마만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체계 이론하는 사람이 많이 하는 건데, 그 공동체 내부에 있는 조직이 어떻게 자기 껍질을 깨고 자기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냐, 뭐 이런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경합하는 이해 관계자들의 다원성으로 인해 이것이 여론의 기준이 될 수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롤스도 가장 골머리 썩었던 거. 그 컴프레hen시브 닥트린, 포괄적 교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의 세계관이 확실하게 그 갖춰져 있는 사람들의 그룹이 여러 개인 거예요. 근데 이게 통역 불가능해요. 예,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다원주의 사회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컴프레hen시브 닥트린을 갖고 있는 그 그룹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이게 도저히 의견이 그 합리적으로 이렇게 소통이 안 돼. 그게 이제 민주주의의 핵심이면서 가장 어려운 숙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롤스도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중첩적 합의라든가, 뭐 공적 이상, 뭐 이런 논의가 나오는 거고, 하버마스 역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가 사실은 이제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두 가지 문제 제기를 스스로 던지는 거죠. 예. 비판적 사회이론의 규범적 틀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하버마스는 생활 세계에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 오케이 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초기에는 의사소통의 공론의 구조 변동에서 이걸 굉장히 조금 제한적으로 얘기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 구조를 통해서 서로 말싸움을 해야지 뭐 대도 않는 막 이상한 것들은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사실성과 타당성이라든가 2000년 후반에 가는 하버마스는 생활 세계에서의 엄청난 다양한 목소리들은 얼마든지 그 공론장에 뛰어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폭을 하버마스도 굉장히 점점점 아래이 넓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사회가 이 여론을 통해서 법치 국가로 만들고 입헌주의로 갈 때는 이 법은요. 이 모든 공론장의 목소리를 다 법제화하면 안 된다고 봤어요.
예, 그래서 사실성과 타당성의 앞부분은요, 법치주의와 입헌주의에 대한 이론적 틀이에요. 예, 다시 한번 하버마스는 생활 세계에서 다양한 의사소통과 공론장의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오케이. 하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규범적인 틀로 우리 사회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래야만, 이게 이 규범적 틀이 있어야만 이 공론장이 건강하게 유지된다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론장에서 엄청난 다양한 그 의지들의 경합이 일어나는데, 이것들을 그대로 법으로 가져갈 수는 없다.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종교적인 사람들이 공론장에서 엄청나게 다양하게 자기 목소리 막 하는데 이것도 다 법제화하면 안 되죠. 예, 이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이란 거는 훨씬 더, 그래서 이건 스트롱 퍼블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윅 퍼블릭하고 스트롱 퍼블릭 나누는데, 윅 퍼블릭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엄청난 그 시끌벅적한 시장통이고, 스트롱 퍼블릭은 이 논의들을 가지고 법으로 만들 때는 우리가 최소한의 규범적 틀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버마스는 항상 이 규범적 틀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물론 또 이거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적어도 하버마스는 입헌주의, 법치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그 의지들을 이성으로 번역하는 작업, 그리고 규범적 틀로 만드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넘어갈게요. 체계 명령과 생활 세계. 근데 이제 뭐 체계 명령이란 거는 우리가 소위 뭐 관료주의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시스템화된 어떤 규범적 틀인데, 이 생활 체계 체계 명령이 생활 세계에 침범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합리적이고 뭐 소위 뭐 행정적인 어떤 그 권력들이 이 시민사회와 다양한 욕구들을 억누르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저지하는 게 사실은 이제 민주주의의, 혹은 또 여기서 급진민주주의의 어떤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건 어느 정도 또 이제 하버마스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생활 세계를 보호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역시 하버마스도. 그래서 화폐라고 하는 거든가 행정 권력이 이제 생활 세계를 침범했을 때 그것에 대해 저항하는 것이 이제 하버마스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의사소통 행위의 사회통합력은 특수한 생활세계와 생활세계에 위치한다. 뭐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을 이제 인륜성의 영역이라고 하고, 이걸 이제 지금 뭐 EBS 거기 위대한 수업 거기한데 이제 악셀 호네트가 이제 하버마스의 이제 다음 세대 생각했는 이제 인정투쟁 이론을 통해서 이 생활세계의 다양한 개개인들의 인정 욕구를 채워주는 것, 그 이제 해결의 말 인륜성인데,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 어떤 그 비판 이론도 있습니다.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토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데요. 소위 이거는 여러분 그 참여민주주의라고 하죠. 즉 참여민주주의, 그러니까 파티서페이트 데모크라시. 우리가 노무현 정부가 참여민주주의를 얘기했잖아요. 참여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나라가 이제 대의민주주의, 5년에 한 번씩 국회의원 뽑고 대통령 뽑고 해가지고 우리의 대표를 뽑아서 정치하게 만드는 건데, 그런 방식으로는 시민들이 굉장히 수동적으로 바뀌잖아요. 그 주권 행사할 수 있는 게 투표한 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정부라든가 행정 권력에다 요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게 참여민주이고, 그 참여민주의 꽃은 시민사회예요. NGO 단체죠. NPO 단체들. 근데 이 시민사회, 그러니까 참여민주주의는 노무현 정권 때 참여민주를 했을 때 이 참여민주주의의 핵심은 뭐 나쁘게 말하면 쪽수를 모으는 거예요. 여론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즘 국민청원도 마찬가지인데, 같은 어떤 정치적 입장이나 사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쪽수가 많으면은 일단은 지금 이제 국회라든가 혹은 그 다양한 정치인들이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책에도 쓰기도 했지만은 뭐 여기 뭐 한기총 같은 데서 엄청난 뭐 시청 광명에서 엄청난 그 집회를 할 때 그 성도들 다 뭐 그 버스 대형시켜가지고 막 쪽수로 막 밀어붙이면은 이게 엄청난 그 힘을 발휘하거든요. 근데 이 토의민주주의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 건데, 그러니까 결국 참여민주주의는 누가 더 많이 모았나 요거 대결로 가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는 우리 사회가 문치작전이 되거나 혹은 뭐 제대로 된 논의를 다 거치지 않고 그냥 그 파퓰리즘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토의민주주의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토의를 하고 수기를 하고 심의를 하고 거치면서 의견 하나씩 정제해 가는 과정을 토의민주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하버마스가 꿈꿨던 사실은 이제 민주주의 형태인데요. 그래서 여기 좀 읽어보면 국민 대중이 논의를 통해 여론을 형성하고 의사를 결정한 의사소통적 조건의 총체로서 정치적 공무장은 규범적으로 설정된 민주주의론의 기본 개념으로 적합하다라고 하면서 소위 여러분들 이제 토의 민주주의라든가 숙의 민주주의, 심의 민주주의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deliberative democracy 혹은 discursive democracy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거는 뭐 discussion 뭐 이런 걸 아시겠죠? 이제 discursive라는 말을 할 때는 단계별로 혹은 계속해서 토론을 거쳐서 정제된 민주주의 이런 말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은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엔 같은 정치철학자들은 민주적 결사에 대한 직관적 이상의 뿌리를 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결사 조건의 정당화가 평등한 시민들 간의 공적 논증과 논의를 통해 수행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 인터넷 이렇게 검사해 보면 토의 민주주의 이렇게 검색해 보면요, 우리나라 그 원전 고리 그죠? 고성인가? 근데 그 원전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그 주민들이 한 며칠 동안 계속해서 그 큰 강당에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의견 교류를 하면서 뭐 어떻게 하자 말자 이렇게 하는 그런 토의하는 그런 장면이 먼저 나올 거예요. 제가 지금 PPT 만들 때 그 사진 같은 것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상대방 의견을 계속 들어가면서 논의를 거쳐가지고 합리적으로 이제 어떤 것이 우리 마을에서 우리 사회에서 보다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가를 서로 이제 논의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모범이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하게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논의적 민주주의, 수기 민주주의, 토의 민주주의, 시민주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민주주의는 의사소통적 생산력의 정치적 활성화와 활용을 신뢰하고 갈등을 지니고 있는 사회적 대상들이 합리적으로 공동이익을 따라 조정하는 것. 이렇게 해서 왜 공적 논증과 토의가 중요한지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뭐 롤스, 두어킨, 에커만, 로렌첸, 아펠 이런 사람들은 다 무엇이 일반 이익을 따르는 것인가를 비당파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도덕적 관점을 제시.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사회가 모두가 합리적이고 모두 납득 가능하고 수용 가능할 만한 어떤 여론이라든가 그 어떤 합의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개인이 갖고 있는 당파적 입장을 최대한 중립적으로 혹은 그것을 가능한 한 배제한 채로 함께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걸 만드느냐. 이게 이제 자유주의 정책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롤즈나 도킹 같은 경우도 다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뭐 무지의 배리라든가 뭐 이런 원초적 이런 논의를 가장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비당파적이란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이익을 잠깐 내려놓고 그리고 함께 납득할 수 있는 그리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다시 네. 내가 갖고 있는 이익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이익을 극대화시키면서 동시에 나 역시 손해를 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같이 살까 이게 이제 롤스의 방식이잖아요. 피자 나누기 할 때 어떻게 나누는 게 가장 나한테도 이득이면서 동시에 상대방도 납득 가능할까 이런 것들 서로 조율하는 방식 예,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유주의의 논의가 될 수 있고 이것을 하려면 계속해서 상대방 입장과 자기 입장을 조율하는 방법이 필요한 거죠. 네. 우리가 어떤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살고자 하는가에 관한 윤리적, 정적 자기이해는 최소한의 도덕적 규범과 일치된다. 그래서 사실은 롤스나 하버마스도 굉장히 합리성과 의소통을 강조하지만 롤스의 정의론 후반부는 정의감, sense of justice를 강조하고요. 하버마스 역시 이 합리성을 굉장히 강조하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이 도덕적으로 내가 납득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기 뭐 공정한 협상과 강제 없는 논증의 전제 조건이 쭉 나오죠. 가능한 모든 당사자의 완전한 포용. 여기 논의에서 한 명이라도 배제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당파들 간의 평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평등해야 되고 상호작용의 비강제성, 누군가를 강제하는 방식하면 안 되고 주제와 기구의 개방성, 결과의 수정 가능성. 이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데요. 결국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핵심은 나쁘게 말하면 타협이에요. 타협이란 거는 내 카드 하나 내려놓고 상대방 내가 원하는 거를 얻기 위해서 내 걸 하나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타협이에요. 정치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이 정치의 핵심이 민주주의의 핵심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결과에서 어느 정도 내가 수용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 자세를 갖는 사람만이 이 토의를 할 수 있어요. 이거 안 되면은 토의 못 해요. 예. 결국은 하버마스가 기대하는 거는 이런 그 이기적인 인간들 혹은 합리적인 인간들이 토론을 거쳐서 타협을 보고 합의를 만들 수 있다는 인간에 대한 어떤 우월감, 낙관주의적 관점이 있고요. 또 핵심은 이 책의 가장 핵심은 성장이에요. 예, 이 민주주의의 핵심은 성장이에요. 성장의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결과의 수정 가능성은 내 의견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장을 함부 양보할 수 있는 것, 그 성장이라고 봐요. 네,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의 중심 주제는 시민사회의 재발견. 그래서 그 시민사회 NGO라든가 NPO 이런 것들은요, 제가 얘기했지만 이 책이 영어로 번역되고 난 이후에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그 시민사회, 시빌소사이어티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아지고요. 우리 사회도 지금 시민사회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고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 커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교사 모임에, 네, 그 어떤 단체에서, 과신대에서 교사 모임에 간 적이, 참여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그 정책, 교육 정책에서 가장 목소리 큰 거는 정부가 아니라요, 그 시민단체예요. 네, 교육단체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굉장한 영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만큼 뭐 환경단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땅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그 환경단체가 한번 반대하면 이거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환경단체 같은 어떤 시민사회 운동의 영향이 엄청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미 우리 사회가 국가가 하는 그 공권력하고 개인의 역할, 그 중간에 시민사회라고 하는 역할이 엄청나게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 이게 우리 사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것의 어떤, 그 중요성은 이제 지금 미국도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 여기는 이제 뭐 교회라든가 뭐 아까 말했지만 뭐 학술단체, 시민단체, 정당, 노동조합 뭐 엄청나게 많이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공적 영향력 행사를 통해 정치적 효과를 가져오고요. 뒷부분에 보였지만 이러한 공론장을 만들어서 사회의 변화를 먼저 일으키고 이게 정치적 여론을 어떻게 되는지 이 책 3장인가 4장에 나오죠. 예. 처음에는 이제 동구권에서는 시민사회 운동이 어떻게 나오면 국가사회주의에 저항하는 방식으로 시민사회가 나오죠.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뭐 전체주의 기원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이런 전제적 공론, 전체주의를 비판하고, 그리고 이제 뭐 미국 같은데 뭐 자발적 결사체들이 민주적 법치국가 제도적 틀 내에서 형성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야기 나옵니다. 네, 시간이 좀 넘어갔는데 5분만 더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래서 지금 이게 서문에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너무 좀 축약적이고, 뭐 이것만 해도 지금 사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긴 했지만, 훨씬 더 그 하버마스 이 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훨씬 더그 사실상과 당성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 책 이후에 하버마스가 토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과 시민사회의 어떤 부흥,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영향을 미쳤고 여전히 자기도 관심이 많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 책의 어떤 의의였다라고 하면서 회고하는 게 이제 서문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서문이 꽤 길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1장부터 특히 2장이 되게 중요하고 1장, 2장이 되게 중요한데 이건 좀 쭉 넘어가고요. 어, 어, 과시적 공공성부터 할게요. 뭐 처음에 여기는 이제 뭐 그리스에서 뭐 도시국가에서 어, 문제 나왔다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크게 뭐 음, 제가 책 한 권 추천하겠습니다. 그 비타 악티반가 책세상에서 나온 그 시리즈 중에요. 공공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승 순가 하승인가 기억이 안 나네. 이분이 쓴 책이 있거든요. 그 되게 괜찮은 개념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그리스 민주주의부터 해가지고 중세 거쳐서 계몽주의 시대의 공공성의 개념을 쭉 역사적으로 되게 쉽게 썼어요. 그래서 이 책 추천드립니다.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예. 책 세상에서 나온 공공성 이런 책입니다.
과시적 공공성이란 건 중요한데, 이거는 뭐냐면은, 어, 그,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을 소수, 영주가 쥐거나 혹은 그 절대 왕권을 갖고 있는 그 주권자, 통치자가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이제 과시하는 방식이죠. 보여주는 거죠. 그 여기 대표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중세 때는 뭐 모든 그 지배 관계가 영주한테 돼 있고 뭐 장원제 땅을 분배받아가지고 이제 소장농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재산권, 재판권 다 이제 영주한테 귀속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주의 권력이 굉장히 이제 공권력이었다라고 한 얘기고, 푸블리카레라고 하는 것이 영주의 독점제다라고 하는 라틴어예요. 그래서 이제 뭐 군주의 인장 뭐 이런 것들, 통치자의 공적 과시 이런 것이 되게 중요했고, 이 대표라고 하는 리프레젠테이티브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요즘에 정치 신학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소위 우리가 이제 영주가 됐건, 그 다음에 이제 절대 왕권이 돼서 주권자, 통치자가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홉스 책에 보면은 그 근대 국가의 출현은 어떻게 돼요? 개인 시민들의 주권을 통치자에게 양도하잖아요. 대리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권자가 시민들,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그다음에 세금을 받아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권자가 대표로서 그 공권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입헌 의회주의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 절대왕권이 무너지면서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인격체에 담지됐던 그 주권이 법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법 인격체로 넘어가죠. 그렇죠? 그 전까지, 그러니까 주권자를 인격적인 걸로 체화시켜서 사람을 통치하는 게 과시적 공공성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영주가 국가 그 자체를 대표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앞에 민주 앞에서 하는 게 과시적인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사적 존재, 아까 뭐 처음 얘기했던 어떤 시민이라든가 민중 개념이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공공적이란 말은 이때까지 절대주의와 함께 완성된 국가, 뭐 지배자 인격 이런 게 이제 공공성이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사적 영역이 발전하면서 공공성에 대립하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부르주아 공론장을 주목하는 이유는 이런 절대적인 공권력을 갖고 있고, 어쩌면 여론이란 것이 아예 없었고, 여론이란 거는 그 짐이 그 국가고, 국가가 하는 것이 다 이제 있던 그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던 시대에 자연스럽게 그 상인들이 부를 축적하면서 자기들만의 사적인 의견을 갖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분열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 자본주의는 여전히 신분제 계급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부르주아들이 형성이 되고 이들이 자연스럽게 개기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공진성 교수님 그 강의하면 되게 재밌게 잘 하시잖아요. 영상 보시면 거기 보면은 이런 부르주아 시민 계급들이 무역을 통해서 뭐래요? 상품 교환하고 뉴스를 교류하죠. 그래서 뭐 네덜란드는 17세기만 해도 주식이 만들 정도로 엄청난 그 상업이 발달하고 뭐 거기도 영상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주식 시장에서 가장 발빠르게 그 물가 동향이라든가 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식 그 찌라시들이 얼마나 지금도 활발해요. 연예계 뉴스라든가 혹은 뭐 정치 뉴스는 다 그 주식 그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그만큼 이 상품이라든가 무역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그 최신 따끈따끈한 뉴스가 중요했던 거고 이것을 서로 그냥 자기네들끼리 사적인 서신 교환하면서 막 그 정보를 교환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면서 사적으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여기 이게 좋다더라 이게 좋다더라 하면서 서로 자신의 정보를 교환하는 게 커지다 보니까 거기서 인쇄소가 생기고 거기서 이제 찌라시가 이제 퍼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공론장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17세기 이후가 되면은 이제 신문이 등장한다. 엄격한 의미에서. 그리고, 하지만 이때까지도 뭐 과시적 공공성은 이런 그 상인들의 찌라시에 위협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무역시장 발전하면서, 이제 공공성이 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과시적 공공성은 축소되고, 근저적 의미의 공공성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전히 이제 상품, 뉴스, 교류, 이런 데서 계속 하면서 이제 무역할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그 이때부터 국가 개념이라든 게 이제 중요해져서 이제
국가 간의 무역이 이제 이제 개인 상인들이 개인적으로 교류를 하다가 이제 점점 커지니까 이제 국가가 이제 무역을 하게 되는 그런 관계에 이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뉴스 자체가 상품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뭐 시장의 발생이 뉴스 제공의 원인이 되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점점 커지니까 신문을 이제 옛날에는 사적 개인들이 그냥 정보 좋아했는데 이제는 막 행정적인 목적, 나라를 홍보하는 목적이 되기도 하고 이제 과시적으로 이제 통치 수단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관청이 이제 명령과 칙령을 공포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이 공권력의 수신인은 근원적으로는 공중이 된다라고 하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근대 국가와 시민 계층이 발생하고 이들이 공중의 중심 위치를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행정의 관리들, 법률가들, 이 사람들이 이제 중요한 퍼블릭, 대중, 공중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의사, 목사, 장수, 교수, 교사, 이런 사람들도 이제 공중에 포함되고요. 그래서 지식인들, 이렇게 나오고요. 사회적으로 하강. 그러니까 뭐 소상공인이나 수공업자들은 이제 좀 사회적으로 신분이 떨어져서 이제 정보에 조금 약간 취약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들이 이제 도시와 함께 그 중요성을 상실하고 옛날에는 그 상인계들이 조금 이제 힘을 얻었는데 지금은 이제 또 뒤로 가는. 그래서 자본과 상인, 은행과 출판업자가 이제 새로운 시민적 집단에 속하고요. 원래 이 사람들이 이제 독서 공중이었고 공중의 담당자였다고 합니다. 네. 17세기 후반에 되면 신문이 잡지로 대체됩니다.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신문이 잡지로 대체된다. 예. 잡지는 정보가 아닌 교육적 가르침과 비판과 사평을 담았다. 교양 있는 비전문인층을 위한 과학 잡지가 등장. 재밌죠? 그러니까 교양 있는 비전문인층을 위한 과학 잡지. 그러니까 과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적 영역 혹은 뭐 소수의 어떤 학문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날처럼 대중화된 그런 지식이 유통되기 시작한 거죠. 18세기에는 지식인 기구와 함께 이상적 논의가 일간지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소위 이제 오피니언 칼럼 같은 것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